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운방 들어가기 전에 소나기를 재구성한 영화가 하나 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나기는 그쳤나요? 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제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소나기는 소설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의미했었죠. 소나기처럼 갑자기 찾아오고 또 갑자기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나기가 그쳤냐고 묻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일단 보고 오시죠. 장진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소나기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어느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녀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윤초시의 베개를 소녀 걸로 착각해 들고 가는 장면 같은 코믹한 요소를 넣어 너무 무겁지 않게 조미료 없이 담백하게 잘 전달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혹시 다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소년 소녀를 만나다 라는 책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현대 작가들의 현대적 감성과 문체로 마치 지금 나오는 단편 소설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소나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개운방으로 가봅시다. 바바라 오커너의 소설을 원작으로 김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볼 텐데요. 대본을 분석하면서 관련된 용어들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 대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시나리오죠. 연극은요? 네, 희곡입니다. 시나리오와 희곡은 대사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만들 걸 생각하고 쓴 거니까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둬야겠죠? 먼저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7명입니다. 조지나가 지소로, 카멜라 아줌마가 노부인으로, 윌리가 원리로 바뀌는 등 소소한 변화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작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인물 정리가 필요한 친구는 잠시 멈추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S-71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S는 씬, 즉 장면을 뜻하고 샵은 번호를 뜻해요. 씬 넘버 71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장면은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면 장면도 끊어야 한다는 거죠. 더 작은 단위로는 쇼트가 있고 더 큰 단위로는 시퀀스가 있어요. 쇼트는 카메라가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찍는 단위를 말하고 시퀀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의미해요. 아무튼 씬 넘버 다음에는 시간과 장소가 항상 함께 나옵니다. 씬 넘버 71번 아래에 보시면 승합차 안이라는 공간과 밤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죠. 이어질 장면이 지소의 상상 속 장면이래요. 지소가 사례금으로 집을 사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그 폐가에서 원리가 날 쳐다볼 때 난 거기서 왠지 익숙한 눈빛을 봤다. 그건 처음 차에서 잘 때 차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난 걔를 완벽하게 훔쳤고 사례금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면 그 돈으로 집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행복한 표정으로 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 멋진 파티를 할 거라고 다짐했다. 잠들어 있는 지손의 가족 하면서 쭉 나오는 부분은 인물이 얘기하는 대사가 아니라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는 지시문이에요. 지문이라고도 하는데 인물의 대사 앞에 괄호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인물의 감정이나 표정을 지시해줘요. 그건 뒤에 나오면 자세히 봅시다. 지소가 상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속마음이죠. 영화에서는 이걸 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에서 갑자기 어두워지고 주인공한테 스포트라이트 비춘 다음에 주인공이 관객들한테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말은 관객들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인물들은 못 듣는 걸로 전제하고 진행돼요. 이런 걸 방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소의 내레이션이 방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가에서 원리의 표정이 유리에 비친 자신의 표정과 같았다고 나오죠. 이때 얼핏 원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싶지만 곧 행복한 상상에 빠지면서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잘못임을 깨닫게 되지만 지금은 너무 신난 상태라 보지 못하는 거죠. 씬 넘버 75번입니다. 마르쉘 집무실에서 낮에 지소와 노부인의 대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지소가 원리를 숨겨놓고 노부인에게 가서 걔를 찾으려면 살해금을 걸고 전단지를 붙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원리를 어디에서 봤니?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네, 확실해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아무튼 걔를 잃어버리신 거 맞죠?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원린 집을 나간 거야.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지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원리는 모두들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빠가 집을 나갔니?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요. 네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니?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찾아봐야죠. 전단지를 붙이고. 전단지? 전단지요. 걔를 찾는다는 전단지. 거기에 살해금도. 살해금. 그러니까 얼마면 되겠니? 500만 원이요. 들었지? 꼬마가 하자는 대로 해줘. 네? 뭐해, 빨리 해줘. 괄호 안에 있는 말들 보세요. 지소를 노려보며 급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대사를 할 때 지을 표정이나 할 동작, 목소리 어조 등을 지시하고 있는 지시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전체적인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도 지시문이고 이렇게 대사 앞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부분도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이란 표정, 동작, 조명,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편집도 어떻게 할지 미리 구상해 놓고 배우들은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나름대로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나 감독이 상상했던 그런 느낌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훌쩍거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담백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등등 연기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씬 넘버 84번입니다. 마르쉘 홀에서 낮에 지소와 노부인이 그림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지소가 노부인의 아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이 그림이 얼마짜린지 아니? 얼만데요? 2억 5천이란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 그리다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은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윤서욱?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해서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 원리인가요? 노부인이 모으던 그림이 사실 죽은 아들 윤소호의 그림이었고 원리는 원래 그의 개였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밉다고 하면서 나간 아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락 한번 하지 않은 아들이지만 노부인은 그 아들의 그림을 사 모으고 그의 분신 같은 개를 데려다 키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미안함이겠죠. 지난날 자식에게 했던 잘못과 후회 때문일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반대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라도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들의 마지막 그림은 어머니, 즉 이 노부인의 초상화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서로 원망만 하고 살다가 죽어서야 서로의 본심을 알게 되네요. CU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클로즈업의 줄임말이에요. 확대한다는 뜻이죠. 그림 밑에 적힌 이름 윤소호라는 글씨를 확대시킨 다음 씬 넘버 66번을 인서트 한다고 나와요. 인서트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하는 걸 말하는데 윤소호의 글씨와 겹쳐지면서 원리의 방울목걸이 장면으로 넘어가죠. 거기에도 윤소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나요? 그렇죠. 원리의 주인이 원래는 노부인의 아들 윤소호였다는 걸 알게 되죠. 영화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매체예요. 저처럼 주저리 설명해주지 않아요. 장면 배치를 통해 관객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영화는 간접 제시의 예술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어서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배경은 어떻게 놓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할 것인지, 이 장면들을 모아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등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 몽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화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몽타주는 조립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인데 따로 촬영한 장면을 이어붙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영화 기법을 말해요. 이 몽타주 기법도 어떤 장면을 어떻게 결합할지 또 그걸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고민하면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노부인의 사연을 듣고 지소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접어 뒤로 감춥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살해금을 받으려고 왔는데 어때요?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못 받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전단지를 뒤로 감추는 장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소가 어떻게 할지도 그려지죠. 원리를 돌려주고 노부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거라는 게 그려져요. 이런 걸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는 넌지시 알린다는 말인데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관객이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떡밥이라고 하죠. 아무튼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앞으로의 전개가 그려질 때가 있죠. 뭔가 암시를 잘 읽은 거예요. 영화는 그런 걸 하나둘씩 예상하고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뻔하면 어때요? 식상해요. 그런 걸 클리셰라고 하는데 아시죠? 꼭 남주는 재벌 3세로 나오고요. 여주는 가난하지만 늘 당당하게 사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첫 만남은 어때요? 로맨틱하지 않죠? 보통 싸우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다 뺨을 착 때립니다. 내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사랑에 빠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해요.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극적인 전개상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절한 클리셰는 또 즐거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관객의 긴장을 120분 동안 끌고 가려면 예상을 벗어나 줘야 해요. 때로는 비틀고 숨겨서 뻔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근데 말이 쉽지 참 어렵겠죠? 영화 감독들마다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시나리오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디노쌤이었습니다. 빠이!